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서 최대 맹방인 이스라엘을 패싱한 이후 양국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문 요청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왕정 국가들만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이란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시리아 제재를 풀겠다고 발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해고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친이스라엘적이었던 트럼프가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중동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호주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호주에서 이 한국 운전면허증은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전환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5월 2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유럽연합을 탈퇴했던 영국이 5년 만에 유럽연합과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 영국은 유럽연합 선박이 2038년까지 자국 수역에 적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영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검역 없이 동식물 제품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를 포함한 각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이상 통화가 매우 유익하고 솔직했으며 전반적으로 유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에 향후 가능한 평화협정에 대해서 각서를 제안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각서에는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일정 기간 휴전을 할 가능성을 비롯해 위기 해결 원칙, 평화협정 체결 일정 등 다양한 입장을 규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다자주의, 자유무역 소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라르스레커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을 만나 중국은 유럽연합과 대화, 협력을 강화해 양자 관계 건강한 발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주임은 이날 독일, 프랑스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도 가졌는데요. 왕 주임은 신임 독일 외교장관에게 중국과 독일은 강대국의 책임을 지고 함께 자유무역을 지키고 일방주의와 보호목주를 반대해야 된다면서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금융시장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관세나 지정학적 갈등에 초래할 위험을 과소평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 주최 투자 행사에 참석한 다이먼 CEO는 대규모 경기 침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신용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가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관세 협상에 대해 물가가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멘 후티군이 이스라엘 항구인 하이파에 대해서 봉쇄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모든 상업용 민간 선박들에게 이 지역을 우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군의 대응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후티군은 앞서 18일에도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다른 불특정 공항들을 몇 시간 이내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티군은 2023년 11월부터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인기와 미사일 폭격을 시작했는데요. 홍해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외국의 상업용 선박들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5년 만에 재결합. 네, 그렇습니다.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서 브렉시트 5년 만에 양측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로써 영국이 2017년 브렉시트를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하면서 유럽연합과 결별한 지 9년 만에 그리고 4년간의 협상 진통 끝에 2020년 브렉시트를 발효한 지 5년 만에 다시 양측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일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영국과 유럽연합은 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안보 방위부터 식품, 조업권, 에너지, 이민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선 영국인이 유럽으로 이동이 쉬워지게 되는데요. 네. 영국인은 앞으로 유럽연합 국경에서 전자자동 입국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를 통해서 빠르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방위 협정으로 유럽연합이 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국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BBC는 이번 협정으로 영국의 방산업체들이 유럽 안보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 유럽 안보 행동 세이프는요. 유럽연합이 재무장하기 위해서 공동 예산을 편성해서 무기 구매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외에도 경제 무역 측면에서 영국이 조업권을 양보하고 농산물, 식품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양측이 내년에 만료되는 어업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을 해서 상호 조업권을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원래는 영국이 유럽연합 어민들의 영국 수영 내 조업권을 그만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걸 연장을 하면서 더 쓸 수가 있게 됐고요. 네. 대신에 영국은 농축산물 검역을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유럽연합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농축산물 식품의 경우 다수 품목의 검역을 면제를 받게 되고 통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브렉시트 후에 복잡해진 절차 때문에 영국의 식품류 수출이 급감했는데 이제 이번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탄소 배출량 거래 시장을 연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기업은 내년도에 도입 예정인 유럽연합 탄소세를 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또 영국의 유럽연합 명령에 있는 거래 플랫폼 비롯해서 전력 시장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여행하거나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서로 합의해서 균형 잡힌 청년 체류 경험 제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유럽연합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플러스도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청년들의 이동성 문제는 이민 문제에 민감한 영국 여론 때문에 막판까지 첨예한 쟁점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명확한 계획을 정하기보다는 양측이 세부한 합의를 해서 서로 노력하자라고 합의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영국에서 2040년까지 90억 파운드 돈으로 16조 7천억 원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9년 전에 이제 그렇게 국민 투표까지 하면서 맞아요. 좀 헤어지겠다 유럽연합과 네. 이랬던 영국이 왜 그 사이 마음이 변한 걸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리고 집 나가 보니까 고생이더라. 이거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9년 전에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단 3.8%포인트 차로 브렉시트 찬성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네. 이후 진통을 거듭하다가 무려 4년이나 협상을 끌고 공식적으로 그 후에 탈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가 말하기를 영국은 영국의 법과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라고 말하면서 브렉시트가 영국에게 장밋빛 인생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막상 브렉시트를 하고 났더니 영국의 유럽연합 수출이 21%나 감소했고요. 그리고 각종 무역 장벽 때문에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영국이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국에서는요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여론조사 기관인 유거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62%가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라고 평가했고요. 성공이라는 대답은 11%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자 64%는 유럽연합에 재가입하지는 말고 그냥 밀접한 관계를 다시 유럽연합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노동당 정부가 5년 만에 유럽연합과 첫 번째 공식 정상회담을 열고 이렇게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정에 합의하게 된 건데요.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합의는 브렉시트에 대한 낡고 지리멸렬한 논쟁에서 벗어나서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은 것이다. 이제 양측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두에게 윈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양측이 이렇게 손을 잡은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폰델라이 집회위원장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된 시대에 매우 중요한 협력의 장이 열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영국 야권은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자라면서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보수당과 영국 기억당은 유럽연합에 항복하는 거다라면서 반발했고 보수당 대표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영국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기억당 대표도 영국업의 종말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반유럽을 내세운 구구성향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정당들의 목소리도 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한 거에 대해서 당장 중단해라라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9일 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극단적인 행동을 계속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특히 민간에 대해서 필수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새 정상은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자 지구의 파멸에 절망해서 민간인들이 이주할 것이란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영구적인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 해법 실현을 기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대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이걸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달부터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지금 차단했고요.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9일부터 제한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 가자 지구에 9대 고트럭을 들어간 것이 허가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네. 사실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9대 가지고. 그리고 공격은 또 계속되고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긴 했습니다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를 포함한 22개 국가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즉시 허용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외교장관들이 식량, 의약품, 필수 물자가 고갈되고 있고 가자지구 주민들이 기아에 직면했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절박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당장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측에도 요구했는데요. 하마스가 남아있는 인질을 모두 즉시 석방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방해받지 않고 잘 배분되도록 허용해야 된다라고 양측에 모두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재점령을 목표로 기도원 전차 작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광범위하게 가자지구 전역에 대해서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18일 하루 동안에만 160곳의 목표물을 대해서 공습을 가했는데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13년 10월 달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5만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동상이몽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하고 나서 네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더 중요하게는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상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고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휴전을 앞두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다시 내비치긴 했습니다만 교착 상태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푸틴 대통령과 2시간 동안 통화를 마쳤다면서 대화가 아주 잘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종전 협상을 즉각 착수하기로 했고 휴전과 종전의 조건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가 미국과 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넘어서서 러시아와의 교역재개 그리고 경제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보입니다. 제법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좀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엄청난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대표하는 바티칸이 협상 개최에 관심이 있다라고 트럼프가 밝혔는데요. 네. 협상을 위해서 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을 평화회담 장소로 제안했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과 평화협상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협상 재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인을 보호한 점령지 편입 또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우크라이나 땅이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절대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철수할 수가 없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 정상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앞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뭐 조건을 각서를 네. 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는 바가 없다, 들은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별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는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제가 산 게 아니라서. 네, 요즘 일본에서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소식 맞아요.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쌀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인 농림수산상이 나는 쌀을 사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비판이 거세지자 배려가 부족했음이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에토다쿠 농림수산상이 규슈에서 집권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쌀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정부 비축미를 풀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쌀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분들이 쌀을 많이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집에 팔 정도로 쌀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 적이 없다. 네. 집에 쌀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장관으로서. 그래서 네. 교도통신은 쌀 가격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 증가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쌀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될 담당 강요의 발언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이 발언을 전한 기사가 쏟아지면서 경솔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토 수산상이 다음 날 이제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팔 정도로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었고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꿔서 쌀을 정기적으로 사고 있습니다라고 바꿨고요. 네. 대신에 사퇴 압력이 나오자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강요 측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입헌 민주당에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퇴진을 생각할 굉장히 심각한 사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엄격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야당 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의당의 관계자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정책을 담당하는 강요로서 오해를 살 만한 발언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총리도 직접 나섰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인명권자로서 사과합니다라 밝혔고요. 경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전국의 수포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을 보면
5kg짜리가 평균 4,000엔이 넘는데요. 우리 돈으로 거의 5만 원 돈입니다. 우리나라 대비해서 거의 2배 넘습니다. 그리고 전주보다도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요. 네. 18주 만에 하락세를 잠깐 보이다가 쌀 가격이 다시 올라서면서 지금 가격이 이제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게 된 건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쌀값이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잇따라 방출하면서 공급량을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책이 늦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더의 말이 얼마나 네. 중요한지 다시 그리고 한번 또 쌀은 매일 먹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주식인데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루틴. 네. 혹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루틴 있으십니까? 그렇게 건강 검진 있네요. 아, 건강 그쵸. 검진. 네. 아니면 뭐 여행? 1년에 한 번 정도. 못 갈 때도 있으니까 뭐.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1년에 한 번씩 가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예. 영국 산악인인데요. 이름은 켄터쿨입니다. 올해 51살이고요. 네. 2004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반한 이후에 거의 매년 정산에 오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안내하는 쉐르파가 있는데 네. 쉐르파를 제외하고는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현지 시각 18일 날 쿨이 오전 11시쯤에 해발 8,849m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고 영국의 BBC가 보도했습니다. 2014년에 눈사태 때문에 쉐르파가 숨진 사건이 있어서 그때는 등장을 하지 않았고요. 네. 2015년은 지진 때문에 눈사태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어려웠죠. 등정이 어렵고요. 네. 이런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에베레스트 오른 겁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동료 산악인들도 쿨의 도전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이분이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많은 쉐르파가 훨씬 더 많이 등정에 성공하기 때문에 이번 기록은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라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 때 있는데 이런 도전하시는 분들 네. 보면서 또 희망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함께 듣겠습니다. Baby, won't you tell me why there is sadness in your eyes? I don't wanna say goodbye to you. Love is one big illusion. I should try to forget, but there is something left in my head. You're the one who set it up. Now you're the one to make it stop. I'm the one who's feeling lost right now. Now you want me to forget every little thing you said, but there is something left in my head. I won't forget the way you're kissing, the feeling so strong, we're lasting for so long. But I'm not the man your heart is missing. That's why you go away. I know you were never satisfied, no matter how I tried. Now you wanna say goodbye to me. Love is one big illusion. I should try to forget, but there is something left in my head. I won't forget the way you're kissing, the feeling so stro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자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평화와 안보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정책협약식에 이어 서울과 경기 남부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자궁경부암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여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비상기염으로 많이 놀랐을 광주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전광훈 목사는 몸통이 하나라며 이쯤 되면 빅텐트가 아닌 내란 텐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 보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호주 시드니로 가보겠습니다. 나혜인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부터 호주에서 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25세 이상의 운전자는 이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 없이 그대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조치가 5월부터 거의 호주 전역에서 폐지됐습니다. 이 일부 주에서는 약간 시행 시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 전체적인 방향은 같습니다. 이 호주에서 해외 운전 면허증을 관리하는 기관인 오스트로주는 이미 작년 10월, 이 올해 5월부터 운전 면허증 전환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앞으로 호주에서 운전을 하고자 할 경우 호주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다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다만 국제 면허증을 소지한 호주 단기 방문객의 경우에는 네. 그대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네. 이 호주에서 타국의 운전면허증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때에는 이 출신 국가에 따라서 그 기준과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네. 이 인정국가 제도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호주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면허를 신청할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면제됩니다. 그러니 바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죠. 이 국가들에는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 약 30여 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정국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면 이 비슷한 혜택이 주어졌었는데요. 이 경우는 모든 운전자는 아니고요. 25세 이상의 운전자는 이 추가 교육이나 시험 없이 이 앞선 인정국가제도 운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네. 다만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따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는 건데요. 아. 체코, 홍콩,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등 총 18개국인데 네. 이 호주가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을 2025년 4월 30일부로 종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곧바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 운전면허증 다시 취득하려면 이제 시험을 보는 과정이 필요해진 건데요. 왜 이런 네. 조치를 취하게 된 건가요? 오스트로즈 제프 앨런 CEO는 성명서를 통해서 이 새로운 과정은 강화된 평가 기준, 의무적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고 이 안전 시스템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두고 서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 호주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사실 환영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이와 관련한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네. 거의 대다수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호주는 사실 한국과 운전석이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가장 큰데요. 네. 네, 운전 방향이 반대라서 잘못 오인하면 이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호주의 교통 흐름에 대한 이해와 주행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큰 공감을 얻었고요. 네. 또 멜번의 경우는 일반 도로를 자동차와 트램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운전자들이 실제로 교통사고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이런 사고들은 실제로 거의 매년 호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22년에 있었던 사고는 정말 참혹했는데요. 이 퀸즐랜드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20대 한국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 여성 4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이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해서 탑승자 전원이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 이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던 가운데 이 달리던 트럭과 부딪혔고요. 이 경찰은 한국인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20대 청년들이 호주에 입국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런 비극을 겪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연습하고 이 호주의 도로 환경에 익숙해진 후에 운전을 네. 했더라면 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뭐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2023년에는 이 서호주주 퍼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한국 남성이 출구 근처에 장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 30대였던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서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가운데 다른 차량에 치이는 2차 사고를 당했고요. 예.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 초기 사고 역시 운전 미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무엇보다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홀로 걸어갔다는 사실은 이 호주의 도로 환경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갑자기 운전 방향이 바뀌어서 당황하거나 잠깐 역주행을 했다거나 네. 이 라운드어바웃에서 방향을 착각했다거나 이 호주 한인 사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럼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이 운전면허증 전환 절차가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주 시드니에서 나혜인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순방했죠. 이후 미국의 중동 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맹방인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중동 정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첫 공식 해외 순방을 가졌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그 대상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동에서 미국의 최대 맹방인 이스라엘이 제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제외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는 방문했던 중동 순위파 왕정 국가로부터 약 2조 달러의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약속받아서 큰 성과를 올렸다 자랑했어요. 그런데 뭐 약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7천억 달러 정도. 예, 어쨌든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순방 도중에는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등 중동에서 새 질서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 타임즈 등 언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조화가 약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스라엘 언론들은 트럼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해고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순방으로 트럼프의 미국이 중동 정책을 기존의 친이스라엘 중심에서 중동 순위파 왕정국가 중심으로 바꿨다. 뭐 이런 비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의 그간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친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번 순방을 보면서 좀 이제 바뀌어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존 중동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주축이 있는데 하나가 친이스라엘이고 또 하나가 반이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트럼프는 그 어떤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도 극단적인 친이스라엘, 극단적인 반이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집권 일기 때 앞서 집권 일기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아랍 국가의 수교를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친이스라엘적이었고 반이란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순방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 사이에 좀 금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취임 시작할 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좋아 보였었는데 네, 처음으로 만나기도 하고 2월 초에 네타냐후가 백악관을 방문했서부터 네.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당시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네.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먼저 만나서 이란을 갖다가 공격하는 군사 공격하는 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와 만나서 그 안을 내밀었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언짢아하고 불쾌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트럼프가 그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접었고 그래서 결국 지난 1일 날 5월 1일에 그를 유엔 대사로 발령내는 형식으로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밀어붙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트럼프가 상당히 주저하고 싫어한 거죠. 대신에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외교적 협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세운 거죠. 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4월 7일 네타냐후와의 백악관 회담 때 불쑥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네.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네타냐후가 상당히 좀 멋쓰게하고 황당해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미리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 발표한 것 자체는 이스라엘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탈동조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또 이번 중동 순방에 앞서서 하마스가 옥류하고 있던 미국인 인질 에단 알렉산더의 석방을 이스라엘과 빼놓고서 하마스와 직접 교섭하고 협상해서 석방시켰고 또 이번 순방 직전에 지난 7일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못 받았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받았다는 CNN 보도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빼버렸고 이번 그렇죠. 방문에서. 더구나 이번 방문국에 카타르를 집어넣는데 이 카타르는 하마스를 가장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기분 나쁜 중의 하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또 여전히 위장된 지하드 체제다 하는 시리아 과도 정부의 대통령 그 샤라를 만났고 또 전격적으로
제재를 해제시켜 줬습니다. 네. 아흐마드 샤라는 알카에다의 산하 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이끌었고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네. 제재까지 해제시켜 준 거죠. 불편하겠네요. 네. 네. 또 특히 후티 반군 문제는 상당히 좀 제가 봐도 트럼프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는 휴전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한다. 이렇게 말을 이미 휴전할 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14일 날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해서 내가 후티 반군과 휴전했어요. 막 이런 좋은 성과에 자랑하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려서 이스라엘 전역이 방공 사이렌을 울리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네. 또 15일 카타르에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 일종의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란의 핵먼지를 만들지 않고 협상을 타결짓는데 근접했다. 장기적 평화, 매우 진지한 협상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이렇게 조금 바뀌어가는 이 배경은 뭘까요? 이번 트럼프 중동 정책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 13일 날 사우디 리야드 압둘 아지즈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트럼프가 직접 한 연설인데요. 상당히 긴 연설인데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대한 변화, 그리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지는 이런 눈부신 발전, 이런 거는 서방의 이른바 내션 빌더, 국가 건설자 혹은 간섭주의자, 네오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는 그 본인들의 본인들이 자기네들의 역사와 전통을 인정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평화, 번영, 진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본인들의 유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적 전통 이런 것들 갖다 껴안는 사람들이 한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외국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스스로 해야 한다. 네. 약간 좀 해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국가 건설자. 예, 뭐 이런 간섭주의자, 것들이. 네. 뭐 네오콘 이런 말인데 이건 누구를 지칭하냐면 미국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관찰하기 위해서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지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그 전쟁을 일으킨 뒤에 현지 정부와 국가를 재건해 주겠다. 그러면서 수조 달러를 퍼붓고 그런 프로그램을 짠 이른바 그러니까 국가를 재건한다. 국가를 만든다 해서 네이션 빌더라고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네오콘이라는 세력들 신보수주의 세력들이 밀어붙인 거죠. 네.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기존의 미국 정책을 이끌어온 사람들 비판하는 거죠. 트럼프가. 우리는 네. 나는 이제 그런 해외에서 전쟁 안 일으키고 그런 해외 군사 개입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다른 국가들의 가치와 전통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무리하게 해외 문제에 개입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망쳐놨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 말 자체만 듣고 보면 네. 마치 진보적인 사회주의자 연설을 듣는 것 같은 것같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이런 말도 했어요.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신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의 일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뭐 트럼프는 이번 중동 순방에서 가치와 이념의 바탕을 둬서 개입하던 미국의 군사 기존 정책을 이제 포기해 버리고 네. 오로지 미국의 현실적 국익만 바탕을 둔 중동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니까는 기존 즉 미국의 중동 정책의 두 가지 주축 친이스라엘, 친이란, 아니 반이란. 여기에 기조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뜻이라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네, 쪽으로 네. 정책을. 가치와 이념 이제 이건 중시하지 않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미국의 중동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또 중동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앞서 말한 대로 미국 중동 정책의 두 주축이 친이스라엘 반이란이었는데 네. 그 친이스라엘 반이란 중심의 정책에서 수니파 아랍 국가 중심의 거래주의적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전쟁을 그만두자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전쟁을 밀어붙이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구구 내각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마이크 허컵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내에서는 이른바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해도 좋다. 서한 지구를 점령해도 좋다 할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시온주의자인데도 이 사람조차도
이번 순방을 놓고 이스라엘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허가를 요구받지 않는 나라다. 이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가자 전쟁이 지금 2년 6개월 이상 진행되고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있어요. 예. 중동 정세가 지금 묘하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밀어붙여서 이란도 공격하고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의 최대 동맹국도 공격해서 거의 괴멸시키는 수준으로 약화시켜버렸고 네. 그래서 중동에서 이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려야 되는 형국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가 좀 약간 좀 오히려 고립되는 형국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즉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갖고서 이란과 그 동맹 세력인 저항의 축을 약해 놓은 현 상황에서 오히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이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트럼프의 미국이 사우디의 권고로 시리아의 제재를 해제하고 후티 반군과 휴전하고 이란 간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사우디 등 순위파 왕정 국가와 상업적 거래를 많이 해서 뭐 7천억 달러 내든지 2조 달러를 챙기고 네. 사우디나 카타르 등 미국의 첨단 무기와 AI 뭐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고 있고 특히 이번에 사우디와 미국이 그 사우디의 민간 핵 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도 핵 개발하는데 이제 사우디까지 핵 개발을 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2년 반 동안 죽을 과실은 중동의 순위파 아랍 국가들이 챙겨가는 거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중동 정치의 큰 틀은 트럼프가 직접 추진했던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네. 집권 일기 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하도록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줬는데 네. 물론 아브라함 협정 프로젝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수교는 없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네타냐후 정부는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 프로젝트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전쟁을 더 끝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네. 근데 네타냐후는 이런 거죠. 가자 전쟁을 끝내게 된다면은 내려와야 되죠. 군다면은 내려와야 되죠. 구구대 거기 포함해 있는 구구 강요들이 그만두겠다는 거고 그만두게 되면 내각이 붕괴되고 예. 자기가 정권을 잃게 되고 정권 잃게 되면 자기 부패 혐의 수사가 들어가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렇죠.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끝낼 수도 없는데 이런 아브라함 협정 프로젝트까지 얽혀가지고 오히려 국내 안팎이 더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순방 때 네타냐후는 오히려 가자 공격을 강화하고 점령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순방 때 매일 수백 명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그동안의 그 전략이란 이런 거죠. 우리가 확전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뭐 실제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극단형은 이런 벼랑 끝 전술을 극단적으로까지 밀어붙였는데 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최고 밉상이 되고 방해꾼으로 지금 등극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가자지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는 네. 드디어 주민들을 갖다가 그때는 주민을 못 나오게 했는데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시리아로 와서 유럽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약간 이제 선별된 사람이긴 하지 처음에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전쟁 계속하고 주민들을 내보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제는 제재를 하겠다고 최고도 압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소외되고 있고 네타냐후는 트럼프에서 해고됐다 이렇게까지 비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임 총리였던 나프탈리 베네트가 중동은 우리 눈앞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의 적들은 강해지고 있는데 네타냐후와 그의 도당들은 마치 없는 듯이 마비됐고 수동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선이 2006년 10월 27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마 그때까지 갈 것 같아요. 네타냐후의 집권이.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네타냐후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동 분쟁이 네. 악화될지 안 악화될지 아니 네. 평화의 전기를 잡을지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짜 전쟁이 지금 고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샘 쿡의 Bring It On Home to Me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